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2007년 7월 1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3시쯤 택시기사 김씨는 급히 소변이 마려워졌고 차 세울 곳을 찾게 돼요. 그러다가 인천 남촌동의 한 고가 아래에 정차를 한 후에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굴다리 옆 으슥한 수풀로 내려갑니다. 급한 일을 다 처리하고 나서 보니 그제서야 주변 광경이 눈에 들어왔죠. 누군가 저 앞에 쓰러져 있는 겁니다. 놀란 김씨가 급히 경찰에 신고를 했고 잠시 후 현장에 도착한 수사팀이 확인한 결과 숨이 이미 끊어진 남성의 시신이었습니다. 사망한 이는 놀랍게도 신고자 김씨와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택시기사로 일하던 43살의 남성 A씨. 그는 발견 당시 흉기에 찔린 상태였는데 이뿐만 아니라 오른쪽 손목이 끈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A씨의 시신이 발견됐을 그쯤 해서 남천동 고가로부터 2.5km 정도 떨어진 한 주택가에서 또 신고가 들어옵니다. 불이 난 택시 한 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택시 뒷좌석에서 불길이 피어오르고 있는 걸 지나가던 행인이 신고한 거죠. 확인 결과 그건 A씨의 택시였습니다. 먼저 화재 차량을 좀 살펴보면 겉으로 봤을 때 택시는 좀 멀쩡해요. 오직 그 뒷좌석만 불에 탄 상태였거든요. 또한 택시 안에 동전 한 입도 발견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범인이 차를 뒤져서 눈에 보이는 모든 현금을 긁어간 거겠죠. 물론 운전석 문 쪽에 1,000원짜리 지폐 뭉치가 있긴 했는데 이건 범인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불은 왜 난 걸까요? 아무래도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탔던 자리만 불을 지르고 도주한 것으로 보여요. 또 여기에 사라진 게 더 있는데 피해자 A씨가 가지고 있던 소지품 중에 현금과 신분증이 든 지갑이 없어졌죠.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경찰은 금품을 노린 택시기사 강도살인이라고 추정합니다. 피해자 A씨의 사망 전 행적을 살펴볼까요? 그는 하루 전날인 6월 30일 저녁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한 후 헤어졌어요. 그리고 그날 밤 10시 30분에 아까 만난 그 친구와 한 차례 통화를 한 것으로 행적이 끊깁니다. 근데 이 마지막 통화에서 나 지금 도림동 근처야. 9월동 나이트클럽 쪽으로 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도림동은요. A씨의 시신이 발견된 곳과 차로 한 10분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화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변을 당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범인을 어디서부터 추적해야 할까요? 이게 워낙 랜덤으로 손님을 태우잖아요. 그래서 경찰은 도저히 추적이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택시 이동 동선을 기준으로 타고 내렸던 모든 승객들을 일일이 추려냈고요. 또 그들의 유전자도 확보했어요. 비록 그 택시가 불에 타긴 했지만 그 안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잔해들도 다 수거해서 조사했고요. 여기에 더해 기지국 통신 조회를 통해서 사건이 발생하기 앞뒤로 A씨의 핸드폰 사용 기록도 분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대적인 수사에도 별다른 특이점이 없었고 범인을 특정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게다가 경찰은 범인이 같은 수법으로 혹시 다른 곳에서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닌가 막 이런 의심 때문에 전국에서 발생한 비슷한 택시 강도 사건들을 다 취합해서 수사를 했거든요. 꽤 애를 쓴 거죠. 하지만 사건은 미궁에 빠졌고 결국 시간이 지나 수사는 종결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았어요. 당시엔 범인을 특정 지을 증거가 없었고 결국 사건 기록과 몇 가지 증거물들만 캐비넷에 보관된 채 무려 9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죠. 그러던 2016년입니다. 인천경찰청에서 미제 사건을 하나씩 재검토하기 시작했고 해당 사건도 전담팀으로 넘겨지면서 캐비넷에 있던 파일이 다시 열리기 시작해요. 먼저 수사팀은 그 불에 탄 택시의 위치에 주목했습니다. 차량이 버려진 곳은 주택가 한복판이죠. 여긴 피해자 시신이 발견된 곳과 2.5km 정도 떨어져 있었고요. 여기에 더해 사건 당일은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수사팀이 추정하길 범인은 살해를 한 후에 피해자의 차를 몰고 고가 밑에 시신을 유기한 후에 다시 주택가로 돌아가서 차를 버리고 갔다고 분석합니다. 그렇다면 이후 도주할 때도 분명 어떤 차량을 이용했을 텐데, 특히나 그날은 비가 많이 왔으니까요. 그래서 수사팀이 인근에 있는 CCTV를 전부 다 모아서 근처를 오간 차량을 확인했죠. 그 결과 범인이 타고 간 것으로 보이는 차량 한 대가 특정됩니다. 근데 아직 기뻐하긴 일러요. 이 모든 게 사실 형사님들의 추정일 뿐이었으니까요. CCTV를 취합하긴 했지만 화질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량 번호를 확인하긴 힘들었고요. 그나마 차종이 크레도스, 그리고 번호판이 흰색이었다라는 것만 알아내게 되는데, 자, 사건이 발생한 2007년 기준 전국의 흰색 번호판을 가진 크레도스 차량은 무려 92,000대. 수사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의심되는 차량들을 추리고 추려서 990대까지 남게 돼요. 그리고 이때부터 해당 차량들의 현 소유주 그리고 과거 소유주들까지 직접 만나서 다 탐문 수사를 했죠. 그 수만 무려 2,4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와, 근데 이 정도면 사실 뭐가 나와야 되는데 허탈하게도 뾰족한 단서는 없어요. 그래도 아직 좌절하긴 이르죠. 과거 2007년과 지금 10년 이상이 지난 2016년 사이에 과학수사가 엄청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미제팀은 방향을 좀 바꿔서 과거 증거물들에 주목했어요. 다 하나씩 꺼내가지고 정밀 감식에 들어갑니다. 그 중에는 그 불에 탄 택시에 남아있던 두꺼운 차량 설명서 책자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거는 자동차를 샀을 때 그냥 이 차에 딸려서 오는 기본 차량 설명 책자입니다. 저도 차에 싣고 다녀요. 피해자 A씨 또한 차를 산 이후에 그냥 이걸 두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설명서가 불에 타서 조각이 난 상태였죠. 이게 과거에 수거할 당시만 해도 여기서 크게 눈에 띄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그러다 9년 만에 재감식을 해보니 이 설명서 조각에서 제3자의 쪽지문이 검출됩니다. 이게 범인의 것일까요? 확률이 분명 있어요. 왜냐하면 범인이 이 종이를 찢어서 불쏘시개로 활용한 후에 불을 붙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와, 의외의 곳에서 발견된 쪽지문, 이건 엄청난 성과였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돼요. 즉시 이걸 가지고 지난 2007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수사 기록과 대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건 당일 택시에 탔던 승객들, 그 주변을 지나갔던 사람들, 또 의심될 만한 그 차량을 소유했던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 조사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과 유전자 기록, 쪽지문을 일일이 비교해 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흥분해서 말하지만 이건 당연히 엄청난 시간과 인력이 소요돼요. 수사 기간도 늘어나고요. 하지만 이게 미제 사건을 해결할 유일한 열쇠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마치 채에 거르듯 한 사람 한 사람 걸러낸 결과 드디어 한 명이 떠오릅니다. 그는 크레도스 차량을 이전에 소유한 기록으로 인해서 이미 한번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40대 남성 B씨였어요. 그가 체포됩니다. 모든 조사가 끝나고 사건 발생 16년이 지난 2023년 1월이었죠. 최근입니다, 여러분. 경찰은 택시기사 A씨 살해 혐의로 채 걸러서 떠오른 범인 B씨를 체포하게 되는데, 자, 또 문제가 있어요. 그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어요. 오래전 일이라 그날 뭘 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이 말만 반복합니다. 근데 수사가 또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 와중에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서 B씨의 공범이 있다는 걸 알아낸 겁니다. 주변 인물들을 막 조사하던 중이었는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범인 B씨의 통신 내역과 금융 거래 내역에서 유독 반복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이 떠오른 겁니다. 그는 B씨의 친구 C씨였어요. 이 두 사람이 보니까 심지어 교도소 동기예요. 올해 2월 경찰은 C씨 역시 구속했죠.
그리고 강도 높은 추궁 끝에 그가 혐의를 자백합니다. 두 사람이 금품을 목적으로 범행을 공모했고 흉기도 미리 준비한 뒤에 실행에 옮겼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나중에 검거된 C씨는 나는 살인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어요. 근데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았죠. 왜 그러냐면 법의학자들이 분석한 결과 피해자는 손이 결박되어 있었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형태로 봤을 때 한 명이 피해자를 제압하고 다른 한 명이 흉기로 찔렀다는 그런 분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 살인사건 현장 인근에서 둘이 같이 찍힌 CCTV도 확보했고요. 자, 그렇게 드러난 사건의 전말. 금품을 목적으로 시작된 강도 행위. 이 2인조는 왜 택시기사를 살해까지 한 걸까요?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인천 관교동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A씨가 운전하던 택시에 탑승하게 된 거예요. 남동 세무서로 가주세요 라고 말한 뒤에 차가 출발하자 잠시 후 준비해온 흉기로 운전자를 위협하면서 범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아예 이 택시 드라이버 A씨가 아닌 이 2인조 중 한 명이 직접 택시를 운전해요. 그리고 고가 아래로 이동했죠. 그런데 마침 이때 피해자 A씨가 도주를 시도했던 겁니다. 머지않아 붙잡히고 말았는데 2인조가 흥분했는지 피해자를 거침없이 살해하고 말아요. 이후에 지갑과 택시 안에 있던 현금 모조리 훔쳤고요. C씨는 고가 아래에다가 유기한 뒤에 자기네들은 그 훔친 택시를 타고 주택가 골목길로 이동했어요. 자, 여기에 차를 버리려고 한 거죠. 근데 뒷좌석에 두 사람이나 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지문이나 DNA가 남겨져 있을 것을 걱정했겠죠. 그래서 택시에 불을 질렀고 이들은 그 주변에 있던 B씨의 차를 이용해 그 크레도스 차량을 이용해 도주합니다. 이날 2인조가 A씨를 살해하고 얻어낸 돈이 고작 6만 원이에요. 고작 6만 원과 한 사람의 목숨을 맞바꾼 거죠. 이후 사건이 미제로 남으면서 이들은 유유히 법망을 피해갔던 겁니다. 사건 발생 16년 만인 2023년 7월 인천지방법원에서 이들의 선고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검찰 측은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공범이었던 B씨와 C씨는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거예요. C씨는 자백을 했잖아요. 근데도 B씨는 나는 모른다 이런 자세로 아주 고집스럽게 발뺌하고요. 여기서 C씨 또한 나는 죽이는 거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라면서 책임을 회피했는데요. 어쩌면 이들이 이게 16년 전 아주 오래전 미제 사건이다 보니 증거 불충분으로 용의선상에서 쉽게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걸까요? 그러기엔 너무도 확실한 DNA 감정 결과가 우리에게 있죠. 결국 재판에서 이 둘에게는 각각 징역 30년형이 선고됩니다. 재판장은 DNA 감정 결과를 토대로 의심의 여지 없이 두 사람이 현장에 있었다고 인정한다 라고 판단했어요. 그렇게 대한민국의 미제 사건 하나가 또 풀리게 되는 순간입니다. 징역 30년. 범인들은 가당치 않다고 분노했지만 지난 16년간 이 순간을 기다려온 유가족에게는 여전히 30년이라는 징역이 부족하죠. 비가 세차게 내리던 그날 밤, 가족의 생계를 위해 택시를 몰던 성실한 가장 A씨. 사건 발생 당시 그에게는 돌이 갓 지난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어느덧 자라서 이제 고등학생이 됐겠죠. 하지만 여전히 아버지가 어떻게 사망했는지는 모른다고 전해져서 더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한편 범인 C씨, 그 공범들 중에 C씨는요, 호송 과정 중에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어요. 기자들이 물었죠. 지난 16년간 죄책감이 없었습니까? 이 질문에 그는 죄송합니다 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이 말이 과연 유가족에게 와닿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마지막으로 미제 수사를 담당했던 관계자 중 한 분은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수사를 포기하면 우리가 공범이라는 각오로 임했다.
경찰이 해결하지 못하면 나도 공범이다. 이런 아주 강인한 신념을 가지셨던 건데, 이런 분들 덕분에 완전 범죄가 사라지는 세상에 한 발 더 가까워지는 거겠죠. 사건의 해결을 위해 힘쓰신 인천경찰청 미제사건 전담팀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